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 보자마자 뭐야 이 아니, 옷이 똑같아. 네. 잠깐만 이거 오늘 상의 안 하고 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커플티로 이렇게 갑니까? 예, 이게 심지어 완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 역시 뭐 얼굴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 이렇게 얼굴이 퐁퐁해진 것 같냐? 이주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요. 예, 이주호가 너무 전 좋습니다. 갸름해. 짜증나게. 자, 하여튼 한 주간 잘 다녀오셨죠, 휴가? 네. 이제 또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예. 그 휴가지에서도 뉴스 챙기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병창 이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후반에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약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잖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시장 방향성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윤지호 전 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도 나오실 예정입니다. 윤센.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진짜 그 폴로 PPL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닌데. 두 분이 똑같이 입어갖고 역시 폴로죠. 네, 랄프로는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링크가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네요. 네. 예,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올해 들어서 제일 낙폭이 큰 것 같아요. 1.69% 하락했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2.2% 하락했고 S&P 500은 1.71%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왔어요. 네. 이게 2023년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이 그 사람들한테 좀 경제적으로는 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간 대학에서 내놓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월 대비 10% 가까이 낮아진 64.7. 이것도 2023년 11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게 그 뭐 미시간대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12개월 후 물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라는 얘기하는 건데 한 현재 4.3% 안팎까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달 예상치가 3.3이었는데 1% 포인트요. 4.3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가는 고리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관세를 올리는데 어떻게 그 물가가 잡히냐. 네.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근데 이게 뭐 멀리 가면 뭐 관세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물건을 산다. 뭐 요렇게까지 가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관세를 매기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관세 올라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철강이니 구리니 이런 것도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약간 변곡점에 가게 되면은 꼭 이런 식으로 평소에 안 보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표들을 거론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게 지나가고 나면 또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뭐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또 가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지금 환율도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네. 좀 뭔가 미국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시장의 심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한국장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장 계속 하시던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 뉴스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500억 달러
5천억 달러, 한 720조 정도 되는 돈을 내라. 네. 내라고요 돈을? 예, 내라고요. 오.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군사 재정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다가 광물협정을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이 광물협정 내용이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는 석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익, 거기다가 항만이나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여액이 5천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자원, 차원연 자원에다가 그거를 또 운송하고 뭐 그럴 때는 항만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을 또 운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만든 기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금이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700조 원이 될 때까지 거기다 돈을 계속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광물 다 갖고 오고 그거 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니네 광물 수출해서 번 돈도 우리 기금에 넣어라 이런 거죠? 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예. 대박이네.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을 지원한 금액의 4배가 넘는 규모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기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지 향후 지원을 조건인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초안과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과거 식민지적 행태를 연상케 하는 요구다라는 비판들도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이번 주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관건이 되는 부분들은 이 기금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했던 거는 안전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예. 뭐 자원 줄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이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빨리 시켜 달라라든지. 네. 나토 가입은 뭐 러시아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텐데. 미국이 뭐 직접적으로 뭘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광물 협정의 그 돈 수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안전보장이 빠졌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거를 거부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무슨 독재자라고 막 쌍욕을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완전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슨 독재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이 뉴스에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기에 조금 묘한 구석이 있어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짚고 싶으냐면 일단 이 광물에 대한 주요 광물을 미국에다 제공하는 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다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줄게. 작년 9월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수탈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미국에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라는 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그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너무 그 처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가 거의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금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크라이나에다가 투자를 대규모로 하려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는 것에 맡길 수 있냐. 여기 플러스로 지금 서방 국가들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지원했던 서방에서 지원했던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럼 뭐 저희 앞권에서도 아마 다뤘을 거고 삼프로 TV에서도 뭐 이문영 교수 등등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컨텐츠를 좀 여러 차례 보내드렸잖아요. 네, 예. 그 내용들 아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의 상황 뭐 미국과 이건 좀 별개로 젤렌스키는 진짜 욕 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전쟁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쟁 과정 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이 양반도 문제가 많아요. 미국 러시아 뭐 이 사람들 잘못은 뭐 그 별개 논외로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도 좀 문제 있는 스키. 맞아요. 것 같아. 진짜 문제 많아.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정당한데요. 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하는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미국에는 이제 네. 미국의 관심은 종전이 아니다. 종전은 이미 러시아랑 대충 얘기가 됐다. 네. 그러면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순수하게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기구,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는 기구를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성,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 기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한다면 오히려 민간 투지 유치 쪽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기금을 그 정도 규모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설치를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네.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차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미국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뉴스를 보실 때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뭐 식민수탈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는 그냥 그렇게 흥미로 보셔도 좋은데 네. 혹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시려면은 네. 요 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네. 미국 정부가 네.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참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등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프로가 또 욕을 조금 먹고는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왜요? 물론 이제 저 침략 당한 나라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더 많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이입을 하기가 쉽죠. 네. 물론 이제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제 침략한 나라 혹은 뭐 미국 뭐 이건 이제 논외로 하자니까요. 그거 빼고 젤렌스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너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네. 하고. 네, 이 표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주권 방어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뭐 재건이라든지 요런 데에서 이익을 누릴 생각하지 마라. 야, 니네 우크라이나 도와주지도 않고서 왜 나중에 떡고물만 먹으려고 그러냐. 네. 요 얘기도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실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실물이요? 예, 실물. 실물? 광산이라든지 예.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이 직접 산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옛날 1대1로 네. 중국이 1대1로로 도와준다 그러면서 돈 빌려준 다음에 대부분 빚이었죠. 못 갚으면 항만 같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야 저거 완전 도둑놈들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조를 살펴보면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를 뽑아온 이유가 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뉴스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경제의 한 중기적인 방향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SK 회장이죠. 26명으로 꾸려진 대미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과 한 40여 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대응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다들 마음속에 좀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그나마 민간 차원에서 이제 아웃리치를 꾸려가지고 거의 공식 방문으로는 한국
공식 방문으로는 이게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민간 사절단이니까 네. 이게 처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한국 경제는 어느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네. 라는 얘기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신 분 중에 한 분을 가기 전에 한번 만났었어요. 네. 네. 만나가지고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걸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라고 하는 걸 미국이 더 좋아할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요거를 미국이랑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좋아할 것 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후자의 매력이 조금 더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미국도 먹고 우리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 받는 쪽에서도 그래서 뭐 달라는 거야? 네, 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하면은 저희도 벌고 미국도 벌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맞으면 네. 이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어차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꽤 이어질 것 같을 때 요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기적인 방향성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요 6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 뭐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는 네. 부분이죠. 효율적인 선박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력과의 결합. 여기서 우리가 효율적인 선박건조 능력은 많이들 알고 있죠. 계시죠. 예. 미국의 첨단 기술력과의 결합 쪽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 팔아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효율적인 선박건조 능력이라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무인함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첨단 기술력과의 협력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위산업 부에는 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화가 미국에 나가 있는 것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이 팔란티어랑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미국 기업도 장사하고 한국 기업도 장사하고 이거를 글로벌 방위산업에 뭐 주도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효율적인 선박건조 능력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네. 뭐 조선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우리가 배 사주면 니네 뭐 해줄 거냐라고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팔게 될 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데 네.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미국에다 뭘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첨단 기술력과 결합을 해서 이거를 통으로 같이 판다. 뭐 요런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고 에너지 분야 에너지 수입, 에너지 수송로, 조선산업도 유관 분야, 에너지 공급망 강화 요런 부분도 에너지 수송로 유정관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유정관 잘 만듭니다. 네. 그리고 조선, LNG, 배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팔아먹기만 한다고 이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LNG 수입을 네.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요거는 같이 강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건설 분야 협력. 원전 기술 쪽은 뉴스케일이라든지 테라파워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잘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건설. 미국 기업들이 잘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면 네. 전 세계에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과 미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합한 형태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중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뜰까와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얻어올 거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미국이랑 뭘 잘 해봐서 시너지 날 수 있고 미국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게 같이 공통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한 6개를 주요 집중 테마로 잡아갖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예. 저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뭐 진짜 우리나라 이제 뭐 하냐 뭐 반도체는 중국한테 잡힌다 그러지 뭐 자동차는 다 뭐
뭐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지, 석유화학은 뭐 중국에 다 먹혀갖고 중동 막 늘어난다 그러지, 뭐 철강은 뭐 중국산 절가철, 뭐 그냥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이번에 그 대한상의 그 최태원 회장과 함께 갔던 대한상의 쪽에서 제시했던 이 6가지 협력 방안이 잘만 구현되면 우리의 어떤 중기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거고, 여기서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던 게 뭐 가서 뭘 갖다 바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인센티브 주면 투자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굉장히 기업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세금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네. 그거 맞춰서 우리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다. 네네. 라는 얘기고, 그래야 계획을 짜거나 뭐 반영시킬 수 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냐. 네. 그러면서 꼭 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네네.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라는 게 바로 이 협력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막 너무 막 저자세로 나와갖고 막 아유 굽신굽신 한번 잘 봐주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가 그렇게 협상 나오는 거를.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딜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막 아유 우리 힘 없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애써 쭈구리처럼 갈 필요는 없다. 예,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도 줄 거 주고 우리 얻을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야 니네들한테도 이게 좋은 거야 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예, 예. 오히려 뭐 협상 같은 데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한 1조 정도가 투자가 돼야 10억 달러를 기준, 1조 한 4천억 정도를 기준선으로 러트닝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인센티브나 패스트트랙 팔려면 여기 가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살짝 건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8년 동안 230조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향만 잡히면 네. 사실 뭐 이 기준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거고, 그 투자를 하는 거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 가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네. 뭐 그런 거 이상으로 미국 산업과 함께 전 세계적인 시장을 노리겠다. 요 구상이 좀 저는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얘기 못 들어보셨죠? 퇴직연금 실물 이정 예.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동할 때 되게 이게 예전에 좀 복잡하고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되게 심플하게 그냥 맞아요. 마치 그냥 우리 주식 계좌 뭐 A사에서 B사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심플해졌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옮길라 그러면 다 팔고 옮겼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 간대죠. 예, 그 팔고 옮기면은 뭐 중간에 수수료도 나가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DC형, DB형이 좀 다르지 않아요 혹시? 아, 그 DC형, DB형, 뭐 IRP 이게 네. 같은 종류로만 옮겨갈 수 있는데, 예. 보통은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그 높은 수익률을 직접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시작되면서 증권사 쪽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상품이 더 많잖아요. 예, 그 ETF 네.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사로 이동이 한 4천억 정도가 증권사로 이동을 하더라. 같이 보시면은 은행에서는 한 4,600억 정도가 유출이 됐고, 네. 증권에서는 한 4천억 정도가 유입이 되더라.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저는 은행에다가 퇴직연금 맡기는 게 좀 네. 가끔 보면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는데 퇴직연금으로 예금을 맡기면은 수수료를 또 떼어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데 그냥 하면 수수료를 안 떼는데 왜 퇴직연금으로 하면 수수료를 그러네요. 떼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은행은 도대체 퇴직연금을 그냥 수수료 떼는 통로로만 생각하는 건가? 네. 자기들이 해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높지 않고 수익률도 고만고만하고 뭐 그랬었는데, 여기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 조금 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ETF를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은 귀신같이 알고 증권사로 옮겨가더라. 네. 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퇴직연금이 너무 놀고 있는 경향이 좀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웬만한 분들은 퇴직연금은 장기자금이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조금만 만져줘도 한 몇십 년 지나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열심히 운용을 한다 그랬던 수익률이나 운용을 안 하고 예금에 넣어놨던 수익률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봐야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예금이나 뭐 고생이라도 안 하지 예금은. 네. 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금융권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뭘 열심히 했다고 하면 네.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의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은행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 내면서 그러면서 수수료는 더 받아야 됐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 미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한국장이라든지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실물 이전 제도가 바뀐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그 흐름이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금융권이 좀 소비자들이 일일이 그 퇴직연금 다 찾아갖고 하기 번거로운 거는 누구나 다 마음이 있잖아요. 네. 금융권에서 최소한 그냥 잘 모르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좀 낫다. 라는 인식만 심어줘도 이런 자금 이동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확실히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갔던 증권사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됐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금융회사들은 돈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고객을 케어하고 네, 고객의 네, 네. 어떤 수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높여주기 위해 했던 금융사들은 분명하게 자금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거를 실물연금, 퇴직연금 실물제도,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 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그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 이거 증권과 은행 얘기는 아니고 증권과 증권의 얘기긴 한데 예전에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우리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삼성증권 이렇게 해서 순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 순위를 바꾸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증권사나 가나 우리가 경험하는 서비스는 똑같으니까. 예. 그 요즘에 특히 그 뭐라 그러죠? 그 MZ 세대들. 네. 여기는 진짜 이런 것도 굉장히 현명하게 예. 잘하고 일찍 네. 그리고 또 MZ 세대들은 언어들도 이제 우리랑 조금씩 달리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우리 약간 그 비하하듯 욕하면서 썼던 에이그 이 밥통아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네. 칭찬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오. 쿠첸 밥통이 나오면서 아이고 밥통아 이게 칭찬이래 이제는. 든든한 나의 친구야. MZ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나 챙겨준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김 낀 것처럼 얼굴이 뽀얗다 이쁘다 네. 이런 거 할 때 아이고 밥통아 쿠첸 밥통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쿠첸 밥통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쿠첸밥통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네. 쿠첸 햇반 기능이 있는 햇반 기능 뭔지 아시죠? 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햇반 기능이란 뭡니까? 이주 모른다고 하라고 했지. 내가. 아니요, 햇반 기능은 이게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해도 밥이 이제 그 마치 지금 갓 지은 것처럼 그런 밥맛을 줘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햇반 기능이라고 하죠. 잘 하자. 네. 일주일 놀다 와서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밥 쪄놓고 그거 이제 냉동실에 이렇게 해놓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게 먹어도 뭘 한데 말고 진짜 약간 90%까지만 딱 밥을 해놓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그래갖고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렌즈에 돌리면 진짜 햇반처럼. 햇반 왜 그냥 냉동밥 해동한 거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진짜 맞아요. 갓 지은 것 갓 지은 같잖아요. 밥처럼. 네. 네, 그게 이제 햇반 기능입니다. 그거를 냉동할 수 있는 밥을 만들어 준다고요? 90%딱 익혀. 그렇죠. 오. 네, 그게 딱 갓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줘.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되게 필요해요. 무조건, 이렇게 아니, 소분해 놓거든요, 밥을. 맞아요. 무조건 있어야지 네. 이건. 혼자 아니고 둘이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 살아도 마찬가지. 맞아요. 예, 이거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햇반 기능이 있는 6인용 압력밥솥 148,000원. 이건 뭐 어디 가서도 못 만난다 사실. 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예쁘게 맛있게 밥하고 나면 뭐랑 먹어야 돼요? 김치. 김치 먹어야지. 김치가 오늘 내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맛을 봤거든요. 네. 와, 요거는 괜찮아. 난 이 맛없는 건 맛없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그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열어보면은 뭐가 이렇게 선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요거를. 반대로 열어주세요. 아이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이게 뚫고. 네. 이렇게. 예, 여기 밥솥에 이제 김치를 얘네들이 넣어놨습니다. 네, 김치를 요거 지금 이제 김치, 배추김치랑 열무김치를 넣어놨는데, 난 뭐 들어오기 전에 먹어봤어요. 네. 진짜 맛있어. 얘는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나한테 주는 김치만 따로 어떻게 맛있게 미원을 덧뿌린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설마 그렇게 만들겠어요? 뭐 그렇겠지. 예. 그래갖고 이 열무김치는 특히 약간 그 갓 담금이 풀 냄새 살짝 나잖아요. 네. 열무를 더 좋아하세요? 파김치를 더 좋아하세요? 사실 난 짜파게티엔 무조건 나는 파김치죠. 파김치였거든요. 무조건 파김치. 근데 얘 먹고 나서는 이제 짜파게티에도 열무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에. 배추김치는 요거는 이제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반만 있으면 돼. 후첸 반만 있으면. 그리고 김치도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 김치를 좀 좋아하세요? 경상도 김치도 있고 전라도 김치도 있고. 나는 친구네 집 김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 김치보다 친구네 집 게 더 맛있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 와, 확실히 우리 엄마보다 확실히 맛있고. 김치가 이 배추부터 일단 네. 야삭아삭한 서로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네. 진짜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약간의 그 젓갈의 그 살짝 마무리 그 킥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네. 그게 이제 약간 킥인데 진짜 맛있어요. 뭐 설명할 단어가 없네. 요건 하여튼 양념까지 국내산이랍니다. 다 국내산이에요. 네. 하여튼 요거 가격은 뭐 대략 3kg 하고 그러니까 폭이 배추 3kg에 열무 2kg, 5kg에 39,000원이니까 이렇게 가격 괜찮네. 요즘에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 보통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치 이렇게 사 네. 먹어보면 키로에 한 10,000원, 13,000원 요 정도 하는데 요 정도면 가격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열무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파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조합을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배추김치에다 열무김치 사시면 39,000원. 뭐 배추김치에다가 파김치 파김치도 하시면 있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양한 조. 왜냐면 열무김치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 파김치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때 이제 담가서 여러분께 신선하게 주문 들어오면 다 당근입니다.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당일로 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당일 만들어서 바로 이제 보내드리는 그 김치 맛있게 드시고요. 쿠첸 밥솥으로 밥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148,000원 너무 싸다. 밥솥은 너무 싸. 이건 사야 되겠어. 예뻐요. 그리고 예쁩니다. 네, 쿠첸. 청기 백자가요? 그걸 이렇게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백자. 네. 그 그러네. 모양이잖아요. 네. 백자 스타일이구나, 저게. 좋습니다. 자, 그 달 항아리 백자인가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있어요. 느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저는 남은 밥 김치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권 팀장님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